러시아 원정 이후 나폴레옹에게는 몰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동맹국들마저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고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의 패배는 결정적이었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프랑스 국민들마저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을 이제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엘바 섬으로 추방당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된 나폴레옹.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나폴레옹은 이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로 돌아온 황제 나폴레옹. 아직 그에게 기회는 있을까요? 황제 나폴레옹의 최후를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나폴레옹은 패장으로 적국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퇴위한 뒤에 엘바 섬으로 추방당합니다. 나폴레옹은 한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충동적인 행동이었는지 쇼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폴레옹이 먹은 독약이 오래돼서 그랬는지 처방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쇼여서 그랬는지 하여간 위경련 수준의 고통만 주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때 엘바 섬에서도 여전히 황제의 칭호를 소지했습니다. 연간 250만 프랑의 연금을 받으며 엘바 섬을 통치하겠다는 조건을 항복 조건으로 제시했었죠. 그리고 이 협상에 성공합니다.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측근들은 그의 이런 능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당시 엘바섬 주민은 1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엘바에 간 나폴레옹은 섬의 주인으로 살기로 한 것처럼 엘바섬의 통치에 열을 올립니다. 당시 엘바섬 주민들은 새 영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잠도 못 잔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공공사업과 부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연금은 지불되지 않았죠. 작은 섬에서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고 일이 많으니 나폴레옹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엘바섬 주민들은 나폴레옹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했고 나폴레옹이 내리는 명령도 죄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다시 쫓겨났던 왕당파가 귀국해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암살자를 고용해 나폴레옹을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영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마리아 루이즈를 비롯해서 그의 부하들은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나폴레옹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는 프랑스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판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쫓겨났다고 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는 걸 선택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개혁가를 프랑스의 리더로 앉힌 것이 아니라 부르봉 왕조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1815년 1월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 사정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소식만 듣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엘바 섬을 탈출해서 프랑스에 상륙하겠다는 것이었죠. 1815년 2월 26일 9개월간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3월 1일에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파리로 향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도대체 엘바 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당시 영국은 엘바 섬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군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영국 측 감시자였던 지휘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프랑스 수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대에 가서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서 그냥 떠났는데 이것이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던 작품이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상륙해서도 무조건 파리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지지했던 도시들, 지역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이 도시로 가면 돌이 날아올 것이다. 이 도시로 가면 성문을 열고 나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대담한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환영할 도시를 돌아서 가는데 호위병 수준의 군대만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도시들이 성문을 열고 환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원 입대를 해서 그 도시를 거쳐갈 때마다 군대가 퍽퍽 늘어가면서 파리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1815년 3월 7일 프랑스 정부에서 나폴레옹을 제거하려고 제5연대를 파견합니다. 나폴레옹은 혼자 연대에 접근해서 포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왔다. 너네가 원한다면 너희들의 황제를 죽여라. 병사들은 포를 발사하는 대신에 황제의 만세라는 함성으로 답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였던 내장군은 프랑스 정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 18세에게 나폴레옹을 철창에 넣어서 파리로 데려오겠다고 말하고 나폴레옹을 잡으러 왔었죠. 그러나 이 광경을 보자 즉시 나폴레옹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부르봉 왕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벌입니다. 나폴레옹이 다가오자 파리가 기대에 들뜨게 됩니다. 결국 루이 18세는 저항조차 포기하고 벨기에로 도망쳐버립니다. 3월 20일 나폴레옹은 병사들과 파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튠르리궁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이날부터 나폴레옹은 백일천하라고 불리는 통치를 시작합니다. 엘바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전처럼 독재적으로 프랑스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줄이고 새 헌법에 부가조항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시행하며 프랑스 민중들이 원하는 입헌주의를 약속합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는 내가 전처럼 전쟁을 하거나 위성국을 거느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이 강화조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빈에서 회담을 개최해서 나폴레옹을 세계 평화의 적으로 낙인 찍고 나폴레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자고 합의합니다.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과 싸우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제거하고자 연합군을 모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도 징병제도를 가동해서 병력을 모읍니다. 6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24만 명 정도만 징집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병력은 유럽 연합군의 30 내지 50%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신병이었고 훈련 시간도 부족했죠. 적들은 나폴레옹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 신병 부대를 가동해서 먼저 움직이면서 동맹군을 각계격파하기로 합니다. 연합군이 함께 침공하기 전에 그들을 각계격파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동맹관계가 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나폴레옹은 병력을 넓게 흩어서 적을 속인 뒤에 신속하게 한 곳으로 모으는 전술을 다시 펼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벨기에로 진격할 때 그곳에는 웰링턴의 영국군과 블리오가 지휘하는 프로이센군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에게 영국은 언제까지나 골칫거리였죠. 전 유럽의 복종을 방해했고 저항을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영국에게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육군은 예의가 다르죠. 웰링턴은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을 망하게 한 영국군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웰링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스페인에 있던 프랑스군이 멍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과 먼저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영국군은 고립됩니다. 나폴레옹은 부하 그루시를 보내서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게 했는데 이거는 프로이센군을 워털루의 전장에서 떼어놓고 과거 전투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프랑스군에게 타격을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용으로 그루시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실수였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일개 사단만 보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마치 프로이센군을 추격해서 경멸하려는 것처럼 일개의 군단을 떼어내보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지시의 불명확함, 나쁜 리더들이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워털루 전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폴레옹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군과 아군을 동시에 떼어낸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6월 18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워털루 전투죠. 전 유럽의 위세를 떨쳤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말 그대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첫 번째로 나폴레옹의 나태함을 듭니다. 영국의 웰링턴은 미리 지형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러지 못했죠. 이때 나폴레옹은 이전과 달리 굼뜨고 마치 컴퓨터 회로에 누전이 생긴 것처럼 산만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혹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새벽에 시작해도 되는 공격을 이유 없이 늦추다가 11시 이후에 그것도 마지못해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기는 하지만 정보 수집에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웰링턴과 싸워본 지휘관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는 모험을 하려고 들지 않았고 결단이 늦었고 돌변하는 전황에 귀를 닫고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비만. 이때 나폴레옹이 46세였는데 배가 너무 튀어나와서 몸이 둔해가지고
작은 바위에 올라가는 거나 말을 타는 것도 힘겨워했다. 원래 나폴레옹의 특기가 기마술인데 워털루 전투 때는 3분의 1을 마차를 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선을 다 둘러보지도 못했고 전투 중에 전선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측근은 워털루 전투가 한창일 때 나폴레옹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졸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 이야기도 유력한 가설의 하나입니다. 극심한 위경련을 앓았다, 치질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평생을 전쟁터를 돌아다녔으니까 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워커홀릭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때 나폴레옹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20대처럼 일했습니다. 덕분에 며칠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전투의 과부하, 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각의 회로가 늦어지고 결단력이 늦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하들의 부재입니다. 병사는 겨우 모았지만 그동안의 은퇴, 변절, 나폴레옹의 독점력 등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 19명의 원수 중에서 워털루 전투에 참전했던 원수는 겨우 3명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보병 군단장이었던 다부, 최고의 기병대장이었던 미라, 그리고 최고의 참모장이었던 베르티에의 결석은 치명적이었죠. 다부는 나폴레옹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전쟁 장관에 임명해서 후방에 두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이에 나폴레옹의 처남이 되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 제일 먼저 나폴레옹을 배신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복귀하자 미라는 나폴레옹의 용서를 구하고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폴레옹이 다른 배신자는 다 용서했는데 미라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참모장이었던 베르티에는 20년 동안 나폴레옹 옆에서 손과 발이 돼서 보좌를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엘바에서 돌아오자 베르티에가 제일 먼저 뛰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러자 베르티에는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베르티에가 나폴레옹의 몰락을 예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거절을 했다. 또 하나는 베르티에가 이미 간지를 심하게 앓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좌절 속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은 최고의 참모장을 떼어놓고 워터루에 갔고 이것이 나폴레옹이 과로하게 되고 부하 군단들에게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장군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전형적인 천재의 함정에 빠집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경험한 패전과 몰락의 교훈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자기 천재성으로 단점을 커버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복불 장군의 성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워털루 전투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도 상대가 이륙급 장군이었다면 나폴레옹의 명성에 압도되어서 나폴레옹 못지않게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웰링턴은 나폴레옹이 상대한 적 중에서 최고로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프로이센거는 불리어가 뇌진탕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참모장인 폰 그나이제나우가 지휘했습니다. 그나이제나우는 전사 연구가들 사이에는 천재라고 불리는 장군입니다. 이런 장군들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상대합니다. 전날에 내린 폭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전날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이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폭우로 땅이 질퍽해졌는데 땅이 질퍽하면 포병과 기동의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포대사령관 드루어 장군은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대포를 더 쉽게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이 굳어서 딱딱해야 포탄이 더 멀리 튀기 때문입니다. 밤에 비가 그치자 일찍 공격을 하자는 부하의 제안에 나폴레옹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전까지 나폴레옹의 전력은 병력 7만 2천 명에 대포 236문, 웰링턴의 병력은 6만 8천 명에 대포는 136문이었습니다. 포병 화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도 시간을 낭비한 거죠. 나중에 동맹군이 연합하자 병력은 10만 명 이상, 대포는 200문 이상으로 증원됩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크게 불리해지게 되죠. 워털루에서는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 장군들 모두가 판단 미스와 전략 실패를 저지릅니다. 영국군은 폭우가 쏟아지자 북쪽으로 퇴각합니다. 그리고 웰링턴이 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워터루 마을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몽생장 능선에 진을 칩니다.
웰링턴은 미리 이 지역을 정찰했기에 몽생장 능선이 전장으로서 방어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죠. 이때 투입된 프랑스군은 7만 2천 명, 영국군은 6만 8천 명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웰링턴이 방어에 유리한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절대 충분한 병력이 아니었죠. 그러나 웰링턴에게도 약점은 있었어요. 3km에 달하는 능선이 너무 길어서 병력을 얇게 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약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능선을 향해 정면 공격하는 것이 무모해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동생 제롬이 지휘하는 좌익군을 웰링턴의 우익으로 우회시킵니다. 그런데 웰링턴도 이를 예상하고 그 경로에 있는 우구멍의 저택이라는 요새화된 저택에 최정예군을 배치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일단 이 우구멍을 제거한 다음에 웰링턴군의 측면을 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우구멍을 공격했는데도 이 요새가 함락되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프랑스군 좌익은 하루 종일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두 번째 작전은 그가 자랑하는 포병 화력이었습니다. 좌익이 공격하는 동안 중앙에서는 포병대가 영국군 중앙진지를 맹폭했어요. 그런데 웰링턴은 프랑스군이 포격으로 나올 줄 알고 포병대를 경사면 뒤쪽에 최대한 얇고 넓게 펴서 대기시킵니다. 그래도 프랑스군 포격이 워낙 맹렬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지키던 병사들이 도주 직전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병들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이런 포진은 보병의 충격에는 취약하지만 어차피 프랑스군이 다가오면 포격을 중단하겠죠. 그러면 영국군은 병력을 모아서 언덕이라는 지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프랑스 보병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웰링턴의 이런 작전은 진형과 포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문제죠. 적군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접근해 올지, 아군이 어느 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휘관이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웰링턴은 병사들의 내구성을 최대치까지 설정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남은 병력은 우익인데 우익은 그루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루시가 빨리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폴레옹은 우익 병력을 이용해서 웰링턴의 좌익을 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시가 우익에 있었더라면 오후에 프로이센군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우익 병력으로 프로이센군을 저지하면서 그동안의 영국군 부대를 경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령들이 그루시의 군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루시가 돌아오라는 나폴레옹의 전가를 받은 건 오후 6시나 돼서였습니다. 이미 전투를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전투 개시 후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중앙에 프랑스군 4개사단 17,000명이 기다림에 지쳐서 진격을 개시합니다. 프랑스군은 언덕 능선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영국군 후위에 일제 사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러자 후위에 있던 영국 용기병들이 패주하는 프랑스군을 덮쳤고 훈련이 부족한 프랑스군은 대열을 흩어서 마구잡이로 도망가다가 무자비하게 유린당합니다. 사기가 오른 기병대는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군 포대까지 돌진해 들어갑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했다면 워털루 전투는 이때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간 스코틀랜드 기병여단은 역습을 받아서 몰살해버립니다. 오후 4시에 결정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병의 공격이 지지부진하자 내장군은 5,000명의 기병에게 중앙부로 정면 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군은 보병들이 방진을 치고 맞섰는데 이 장면은 근대 전쟁에서 가장 대규모적 기병 돌격이었고 동시에 기병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전주곡이 되고 맙니다. 방진을 친 병사들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뱅글뱅글 돌면서 돌진하는 정말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기병들이 끝내 보병들의 방진을 뚫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병들이 허망하게 격퇴된 건 아니었어요. 영국 보병들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사력을 다해 싸웠고 승리하기는 했지만 다들 거의 틀렸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병 돌격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타이밍과 방향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방향을 칠 것이냐. 이것은 오직 기병 지휘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군은 기병의 돌격 타이밍에서 완전한 실수를 저질렀고 보병과 포병의 엄호 없이 기병을 단독으로 돌격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보병과 기병 돌격이 무너졌지만 프랑스군을 지휘하던 내장군은 뚝심으로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는 기병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남은 보병 5,000명을 중앙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결국 영국군이 무너집니다. 중앙에서 버티던 영국군의 전초인 라에센트라는 요새가 함락됩니다. 웰링턴은 급하게 중앙에 보병과 포병을 증원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 직전인 4시경에 나폴레옹의 우익에 갑작스럽게 대군이 출현합니다. 나폴레옹은 그루시가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루시가 아니라 프로이센군이었어요. 프로이센 주력이 영국군에 합류하면 나폴레옹의 전투는 끝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여기서 전투를 포기해도 끝이었어요. 결국 나폴레옹과 네이는 최후의 승부를 걸게 됩니다. 프로이센군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영국군의 약화된 중앙방어선에 총공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네이는 나폴레옹의 근위대 투입을 요청합니다. 보르디노에서의 실수를 기억하는 나폴레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근위대를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도 30%만 투입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뒀냐?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프로이센을 방어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보냅니다. 겨우 30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력의 70%를 그쪽으로 보내고 중앙 공격을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근위대 투입을 망설이는 바람에 영국군이 그 사이에 중앙에 구멍을 메워버립니다. 근위대는 역전의 노병들이었지만 영국군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포병의 지원도 없이 오직 용기만으로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능선에 올라갔을 때 영국군이 나타나서 일제 사격을 퍼붓는데 이때 영국군의 사격이 너무 정확해서 15% 정도가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오후 8시 나폴레옹은 패배를 인정하고 전장에서 도주합니다. 차라리 일찍 패배를 인정하고 질서 있게 후퇴했더라면 프랑스군의 희생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그의 왕관, 무기, 일용품을 실은 마차까지 내버리고 도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비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나폴레옹은 그 죽을 때까지 다시 해볼 수만 있다면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전투였는데 졌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워털루 전투를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한 전사 연구가는 워털루 전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연구된 전투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장 감정 개입이 심한 연구도 워터루 전투일 겁니다. 영국인들은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 그들의 영웅인 웰링턴을 칭송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워터루 전투를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워터루 전투의 진상은 점점 더 미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실수를 가장 적게 저지르는 자에게 간다. 자신이 워터루 전투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퇴위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계획했지만 영국 선박이 모든 항구를 봉쇄해서 실패합니다. 7월 15일에 나폴레옹은 영국에 항복합니다. 자기가 골라서 영국에 항복했어요. 본인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인들도 바보겠어요. 이 위험한 인물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제2의 엘바는 없다. 라고 결심 단단히 합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보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정말 진정한 절의 고도입니다. 이미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보낸 거죠.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회고록을 작성하며 51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를 뒤흔들었던 나폴레옹의 삶은 끝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지금도 혁명의 배신자다, 독재자다, 학살자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가 18세기 이후의 세계, 근대 세계를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최악의 빌런. 만약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 또는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려 40건이 넘는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히틀러.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내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라고 운명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운명의 선택을 믿는 사람치고는 죽음 앞에서는 늘 두려움을 느끼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강박에 시달린 히틀러. 그는 과연 어떤 강박에 시달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후의 양상이 다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대중 앞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라도 히틀러에게 접근하기 쉬워서 반나치 성향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주로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대중과의 접촉을 끊게 되죠. 따라서 일반인들이 히틀러 앞에 가까이 가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담당하느냐? 히틀러를 반대하는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 시도가 생기게 됩니다. 히틀러의 암살 시도는 많았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독을 이용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1932년 2월 9일 독일의 정치가이자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인 루드비 아스너는 히틀러는 미쳤다. 그리고 우리 독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히틀러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아스너는 히틀러에게 독이 든 편지를 보냈는데 아스너의 지인이 히틀러에게 경고를 했고 덕분에 중간에서 편지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시도도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히틀러가 타는 벤츠문이 잠깐 열려 있었대요. 근데 누가 장미꽃다발을 차 안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히틀러가 집은 게 아니라 친위대 부관 중 한 명이 장미꽃다발을 손으로 집었는데 다음날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미를 검사했더니 이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이 거기 이제 발라져 있었다는 거죠. 이후 히틀러의 차에 꽃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비밀리에 내려졌고 이때부터 친위대원들은 장갑을 끼고 이제 뭘 만졌다고 합니다. 최근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영국 스파이가 히틀러에게 여성 호르몬을 먹이려고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독사가 든 상자를 투입하자, 독이 든 통조림을 수출하자 하여간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여러 차례 독살의 위기, 독살의 정보를 얻었던 히틀러는 영국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집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15명의 젊은 여성을 시식단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강제로 징집돼서 작전지휘본부에 갇혀서 하루에 3번 히틀러를 위해서 공포에 떨면서 음식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암살의 전형, 총격과 폭탄을 이용한 암살 시도입니다. 1938년 11월 스위스 신학대 학생인 모리스 바이버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스위스와 카톨릭,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권총을 구입해서 독일로 왔습니다. 모리스 바이버는 스위스 기자로 가장하고 매년 미넨에서 열리는 비어홀 폭동 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히틀러를 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퍼레이드를 따라 다가오자 군중들이 이제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손을 흔들죠. 그 바람에 바이버의 시야가 가려버립니다. 이 덕분에 총을 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히틀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출국하던 중에 발각되는 바람에 게시타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39년 비어홀 폭동 기념일에도 히틀러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단 13분 차이로 히틀러가 목숨을 구합니다. 독일인 목수였던 요한 게우르크 엘서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고 전쟁을 멈추기를 바라면서 민헨 맥주홀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매년 히틀러가 맥주홀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맥주홀의 직원으로 변장하고 잠입해서 연설대 옆 기둥을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폭발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여서 평소보다 연설을 일찍 시작했고 연설도 짧게 했어요. 히틀러는 9시 7분에 연설을 끝냈는데 폭탄은 9시 20분에 히틀러가 서 있던 곳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폭발해버립니다. 고작 13분 차이로 히틀러는 목숨을 구하게 됐던 것이죠. 게벨스가 히틀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히틀러는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히틀러는 자신에게 적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베를린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격도 변하죠.
본인은 이거 봐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몇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엄청 고집이 세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비논리적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죠. 죽음의 공포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개인 경호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권총을 휴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SS 무장 친위대, 나치 돌격대,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시타포까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히틀러를 암살 위협에서 보호하게 합니다. SS 총통 경호 여단까지 합류하면서 히틀러 한 명을 보호하려고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들은 히틀러 주위에 사람 장벽을 만들어서 이동했고 히틀러 동선을 미리 확인하면서 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게시타포가 암살 음모와 위험 인물들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우발적 암살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암살을 피하고자 히틀러는 즉흥적으로 동선을 자주 바꿨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세우기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히틀러의 암살이 가장 성공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4년 7월 20일에 일어난 발키리 작전이죠. 이 당시 동부 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서부 전선에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의 패배가 점점 가시적이 됩니다. 그러자 군 내에 반히틀러 비밀 조직인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조직이 히틀러를 암살한 뒤에 1942년에 세워진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을 이용해서 독일을 장악하고 영미 연합군과 종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발키리 작전은 총참모장이었던 루드비히 베크가 작전을 주도했고 정보국장 빌헬름 카나리스도 가담해 암살 작전에 쓰일 폭탄을 구합니다. 실제 실행에서는 자꾸 미적거렸지만 클룩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독일의 참모장으로 유명했던 슈파이델도 이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히틀러를 누가 어떻게 암살할 것이냐였죠. 독일 육군 보충군 참모장교인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가 이 암살을 직접 수행하기로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나치즘을 반겼던 청년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반유대주의 같은 인종차별 정책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암살 음모의 실행자로서 적임자였던 이유가 부상 때문인데 북아프리카 전선에 참전하게 됩니다. 1943년에 부상으로 눈, 오른손을 잃고 왼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검문하는 사람들이 몸수색을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폭탄을 장착해도 히틀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죠. 슈타우펜베르크는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당시 히틀러가 머물던 늑대 소굴로 가서 회의실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나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똑같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점점 게시타포가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7월 20일에 열릴 작전회의에서 암살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회의에 늦은 슈타우펜베르크는 회의실로 가던 도중에 모자와 벨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둘러대고 대기실로 들어가서 가방 속에 폭약에다가 신관을 꽂는 이 작업을 했는데 슈타우펜베르크는 원래 폭탄 2개를 가져갔는데 하나의 기폭 장치를 설치했는데 빨리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은 폭탄 하나는 다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실수였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되죠. 12시 36분 회의실로 들어간 슈타우펜베르크는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최대한 히틀러 가까이에 두고서 베를린에서 급하게 올 전화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나온 지 한 10여 분 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24명 중에 4명이 사망했고 20명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거나 고막이 터지고 화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 암살에는 실패합니다. 히틀러도 팔에 나무 조각이 박히고 고막이 파열되었고 다리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멀쩡하게 살아남았죠. 도대체 왜 암살에 실패했던 걸까? 슈타우 펜베르크가 서류 가방을 히틀러 가까이 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니까 하인츠 브란트 대령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가방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가방이라고 들어서 반대편에다 뒀습니다. 이 테이블이 생긴 게 이렇게 긴 상판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씩 꽂힌 게 아니라 판으로 된 다리가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폭탄이 터지니까 테이블이 위로 들리면서 상판과 이 다리가 보험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회의실이 평소 회의를 진행하던 콘크리트 벙커가 아니었어요.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는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전부 압살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방에 유리창이 뻥뻥 있어가지고 그게 히틀러 쪽으로 갈 게 전부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였죠. 그 바람에 히틀러가 살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폭발에다 한 개의 신관을 꽂지 못했어도 같이 뒀으면 그게 터지면서 폭발량이 2배가 됐을 텐데 기폭장치를 안 꽂았다고 자기 가방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폭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틀러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사실 발키리 작전 배후에 있었던 진짜 지도자는 헤닝 폰 트레스코프 소장입니다. 슈타우 펜베르크는 그의 부하였고 추종자였죠. 그런데 트레스코프 소장은 당시 동부전선에 있었는데 암살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인 21일에 자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음모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부의 시도는 총참모장이었던 베크부터 가담했고 지금으로 치면 CIA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나리스까지 가담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음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도대체 이런 거대한 음모가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 요인은 앞서 말한 히틀러의 경호책입니다. 철저한 보안, 예측 불가능한 일정과 체류 시간. 당시에는 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이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경호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경호 시스템 자체가 첨단에 가까웠어요. 두 번째,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 군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정통 군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군사작전과 암살은 달라요. 이게 미세해 보여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실행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암살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찾는 기준도 잘못됐어요. 항상 전쟁 용어를 찾아요.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암살을 잘할 수 있는 아니거든요. 철십자 훈장을 받았던 중령을 이제 뽑아서 히틀러를 저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중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장에서 적을 쏘는 것과 암살은 다르다. 자기가 맨정신으로 히틀러는 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의 히틀러 제거 작전은 모두 군사작전처럼 구성합니다. 그 실패한 암살 시도들도 어떨 때는 너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군부의 암살 음모는 단순히 히틀러를 제거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물들이 가담했다는 게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암살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걸 암살을 하고 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프로이센 귀족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암살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프로이센의 어떤 군인 정신에 맞지 않는다. 영광스러웠던 옛 독일 또는 프로이센을 되살리자. 이렇게 거창한 명분을 세우는데 음모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암살을 해야 되는데 암살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지?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하지? 아니야 정치는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런 거 고민하다가 누설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불안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이러면서 암살 음모가 정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유럽 연합군 세력과의 교섭 실패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프로이센 군인이라면 이를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체제에 대한 구상도 이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미 연합군은 프로이센은 보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독일의 반체제 조직이나 개인이 우리의 군사작전을 실질적으로 도울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독일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반드시 패전국이 돼야 되고 전후에 유럽의 질서는 연합군의 주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 군인들의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덕분에 히틀러는 살아남았고 전쟁은 더 비참하고 특히 히틀러 개인에게도 더 큰 비극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1945년 4월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지옥과도 같은 순간을 견디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파멸을 지켜보며 종말을 목전에 둔 그는 바로 히틀러였죠. 유럽 전역을 전쟁이라는 공포에 몰아넣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목숨 하나를 앗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나치 독일이 막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처칠이 직접 나치와 싸운 건 아니지만 영국이 버틴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서부전선의 운명을 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항복을 막고 저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틀러에게는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가시다 못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러면 처칠은 어떻게 히틀러로부터 영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총리는 처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체인벌린이었는데 그는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맺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영국 국민들도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인벌린의 확신과는 다르게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죠. 결국 미넨 협정문이 휴지 조각이 되자 체인벌린 총리는 모든 외교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체인벌린의 뒤를 이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처칠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처칠은 미넨 협정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히틀러를 믿을 수 없다. 이번 협정은 완전한 패배다라고 하면서 미넨 협정과 체인벌린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소리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비겁한 방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 바람에 여론은 처칠이 전쟁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처칠이 히틀러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부터 처칠은 히틀러를 지켜보았고 정보원의 첩보를 입수해서 히틀러가 독일 내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영국 정부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처칠의 주장대로 히틀러가 폴란드까지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처칠이 재평가되게 되죠. 그동안의 해군 장관, 군수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처칠이 쌓은 전쟁 지식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히틀러와 독일은 결국 프랑스까지 서들어왔고 이제 독일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영국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서부전선의 유럽 국가들이 거의 독일에게 먹힌 상황이었고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와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싸워갈 것이냐. 처칠의 선택에 따라 세계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처칠은 절대 히틀러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beaches, landing grounds, in fields, in streets, and o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이제 처칠은 총리로서 자질을 증명할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해 왔을 때 프랑스 육군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독일 기갑부대의 전격전에 호투하됩니다. 독일군은 결국 영불 해협까지 진격하게 되었고 프랑스 북부 해안인 덩케르크에 약 40만 명의 연합군이 포위됩니다. 독일군이 영국까지 쳐들어오는 것이 시간 문제였죠. 이때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를 결정하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의아한 행보를 취합니다. 독일 기갑부대가 덩케르크를 목전에 두고 진격을 멈춘 것이죠. 바로 히틀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지금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히틀러는 영국이 궁지에 몰리면 항복할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인심을 베풀어서 마음으로 굴복하게 하자. 영국군 지상군을 살려서 돌려보내주면 저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멈춘 사이에 연합군은 덩케르크에 방어선을 구축하죠. 처칠이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해 선박을 징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화물선의 어선뿐만 아니라 요트, 무슨 실습선까지 모입니다. 드디어 처칠의 지휘 아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한 발 늦었죠. 독일군은 뒤늦게 연합군을 옥죄었고 덩케르크 주변에서 격전을 벌였는데 독일이 공군을 동원해 연합군을 공격하자 영국에서도 전투기를 보내서 연합군의 철수를 돕습니다. 결국 연합군 약 34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 무사히 영국 땅을 밟게 됩니다. 처칠의 판단 덕분에 영국은 독일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무려 34만 명의 병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극복하지 못했던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전쟁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처칠이 독일과 타협할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자 히틀러는 분노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국을 제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결과 영국 본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은 항공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독일군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폭격하면서 처칠도 베를린 폭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약 2달 동안 독일군의 폭격에 런던은 초토화되었지만 영국은 쉽게 물러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칠은 이미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영국이 살 길은 영국 공군 전투기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 생산을 독려했고 이 덕분에 독일 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설에 대해서는 반발도 있습니다. 사실 처칠이 사고친 것도 있어요. 프랑스가 함락될 때 영국 공군 사령관이었던 다우딩은 영국 항공전을 예상하고 영국 공군력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처칠이 한 10개 공군 대대 정도를 파견을 합니다. 그 바람에 처칠이 이 항공전의 원흉이다 이런 비난도 받고는 있는데 뭐 하여간 반반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처칠은 지속해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런던 시민들을 안심시켰고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면서 히틀러를 단념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을 서서히 연합군 쪽으로 가져오게 되죠. 처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미국이 참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처칠은 전쟁 전부터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갖은 방법으로 미국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중립을 지키는 상황이었죠. 미국이 제2차 세계전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국은 여전히 고립주의였고 전후 세계에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국 국민들에게 의외로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 전쟁 지지를 내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처칠은 미국에 무기 지원만 해주면 우리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냥은 못 준다. 선금 달라. 심지어는 무기도 니네가 직접 날라가라. 그런데 영국이 직접 날라오다가는 유보트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가 너무 많아서 영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살 돈도 없죠. 운송할 화물선도 없죠. 유보트를 제압할 수단도 없죠.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였는데 처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에게 1000통이 넘는 편지와 전보를 보내고 통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끈질기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 처칠의 끊임없는 외교력, 그리고 루즈벨트도 장래의 미국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미국 방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미래 상환을 조건으로 무기와 전략 물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시 적용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영국은 약 31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죠.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립을 깨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